그 이번에 제5차 신학생 연합교육에 참여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기독교 목회지원 네트워크 원장인 이근복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참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교회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민폐를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본질 회복하는 길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성을 어떻게든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최고의 강사들 또 정말 좋은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와 또 직접 가시지 못하지만은 저기 현장에 가서 이렇게 쭉 촬영도 하고 그럴 터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 또 신앙의 길, 새로운 교회의 길을 발견하는, 찾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쉬운 거는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도심리 교회도 가고 밝은놀이 공동체도 가고, 그 다음에 여기 평창동에 있는 성 안토니오 수도원도 직접 가서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은 오늘 월요일 날 이제 12시까지 우리 조현 기자님께서 한 80분 정도 11시 한 2, 30분까지 강의하시고 한 2, 30분 질의응답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무진들이 평창동 프란치스코 수도원으로 이동을 해서 조영 수사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 공동체를 좀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혹시 같이 나눌 이야기 있으면은 1시간 정도 나누고 5시에 마치고요. 내일은 성락선결교회 지영은 목사님께서 교회 본질과 공동체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홍천에 있는 도심리교회 홍동환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를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어서 저녁 식사, 원래는 저녁 식사하고 밝은놀이 공동체 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밝은놀이 공동체는 코로나 상황에서 방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어서 4시 10분 정도에 지초로 목사님께서 밝은놀이 공동체 소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6시경에 마치겠습니다. 그 일정, 내일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된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강사님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2021년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새해를 시작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고 교회도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보고 우리 너희 자신을 성찰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보다도 서로가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사는 길을 열심히 찾아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제5차 신학생 연합교육으로 공동체 운동과 교회라는 주제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강사님들과 공동체의 은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사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실 터인데 우리 조현 기자님 오랫동안 한겨레 신문에서 종교 관련 기사를 쓰시고 또 휴식정을 운영을 하시고 책도 많이 쓰고 제가 옛날에 울림이란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책을 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이거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을 사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중심으로 또 그동안 현장도 많이 가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오늘 귀한 강연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조현 기자님을 한겨레신문 그 종교 전문 기자이시고 또 논설위원이신 조현 기자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는가요? 예. 직접 뵙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직접 뵙지는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하게 돼서 좀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작아. 이게 또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시작됐어. 이렇게 하니까요. 여기 저 신학생 연합교육은 제가 어디였지? 5년 전쯤에 각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여기 우리 이근복 목사님이 하시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우리 배명임 부장님하고 우리 여기 간사인 김승민 간사는 그때 다 대학생으로 남미에 그때 한 2주일 동안 같이 가서 같이 공부도 많이 하고 공동체에서 같이 함양을 하고 그때 배운 경험이 지금까지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경험이 좋은 인연이 있는데 오늘 다시 또 학생들은 달라졌지만은 우리 신학대학원생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그 교회가 이제 예전에는 종교 자체가 어떤 진리의 목마름,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거였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그 유튜브 같은 게 이런 게 발전돼 가지고 세계 최고의 석학이나 세계 최고의 설교가, 세계 최고의 목사님도 바로 집에서 전부 다 핸드폰 하나만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듣기 위해서 뭐 어디를 찾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앞으로 교회의 역할은 공동체다. 공동체. 앞으로 이렇게 사람이 같이 이건 뭐 코로나니까 잘 모이기 어렵긴 하지만은 앞으로 교회의 역할은 우리 공동체성,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공동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학생 연합교육을 공동체로 잡으신 것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그 산맥을 늑대들이 지금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늑대들은 지금 이렇게 무리지어서 여전히 뭐 우리도 늑대나 어떤 침팬지, 원숭이, 뭐 개미들처럼 우리도 무리동물, 사회적 동물인데 늑대는 여전히 지금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동을 하죠.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혼삼이 많이 돼버리고 있지만은 늑대는 여전히 이렇게 이제 무리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앞에 있는 이제 앞에 가는 늑대들은 어떤 늑대일 것 같습니까? 여기 다 소고를 했는데 소고 안 하시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분은 응답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에 가는 늑대들은 조금 이제 더 덩치가 크고, 근데 어떤 설에 의하면은 앞에 가는 늑대들은 조금 약간 나이가 지긋한 늑대들.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이제 적이 공격이 왔을 때 일단 먼저 잡혀먹혀 되는 늑대들이 앞에 간다는 또 이제 설이 있더라고요. 먼저 잡혀먹고, 그럼 먼저 일단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다른 늑대들을 공격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늑대들은 좀 이래도 젊은 늑대들이 가고, 제일 가운데 여기 있는 늑대들이 어떤 늑대일 것 같습니까? 제일 가운데 있는 늑대들이 제일 보호받아야 될 애기들 늑대, 애기 늑대, 할아버지 늑대, 할머니 늑대, 가장 힘없는 늑대들을 가운데 보호하고 가는 겁니다. 가운데, 제일 가운데. 만약에 어떤 자기보다 더 힘센 동물이 나타나거나 했을 때 제일 보호하기 위해서 아픈 늑대, 애기 늑대, 할아버지 늑대, 할머니 늑대. 근데 인간들이라면 이제 뭐 전쟁이 나가지고 만약에 몇 시간 내로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즘 인간들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아픈 늑대, 할아버지 늑대, 할머니 늑대들이 길을 따라가겠다고 나서면은 무슨 그 저기 저 할아버지 늑대, 할머니 늑대한테는 살 만큼 사셨는데 뭘 그렇게 여기까지 또 험한 길 나가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안 데리고 갈 가능성이 높죠. 요즘 인간들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 늑대들은 여전히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가장 약한 늑대들을 가장 가운데에 보호하고 가는 겁니다. 제일 뒤에 있는 늑대는 어떤 늑대일 것 같습니까? 제일 뒤에 있는 늑대는,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뭐 왕따 그러고, 왕따. 큰 인간들 모습이고, 왕따는 인간들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제일 뒤에가 제일 위험합니다. 앞을 보고 행진하기 때문에 제일 뒤쪽에서 공격이 오면 가장 위험하니까, 여기 제일 뒤에 혼자 떨어져 오는 늑대가 왕따 늑대가 아니고 대장 늑대입니다. 대장 늑대. 그러니까 제일 뒤에서 모든 무리들을 뒤에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자기가 모든 무리들. 이것이 이제 진정한 리더십이고, 이게 이제 그 무리 동물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들은 이제 이런 리더가 이렇지 않죠. 왕이나 뭐 가장 앞에서 권력이나 좋은 것만 누릴 뿐이지 위험을 자처하기보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이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무리 동물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가 유지되는, 인간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지금 우리도 똑같은 이런 인간이었지만 지금 많이 달라진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인간은 누구인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의 그림은 침팬지하고 이제 사람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침팬지는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평정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왼쪽에 침팬지를 정말 약간 그 경멸에 비웃는 모습으로, 너 진짜 우습게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니 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실은 둘 간의 DNA 차이를 비교해 보면은 DNA 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몇 프로나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10%, 뭐 몇 프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1.6% 차이가 납니다. 1.6%. 그러니까 큰 자연계에서 이 둘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다만 이제 이쪽 왼쪽은 태어날 때 뇌가 한 65% 정도 완성돼서 태어나고, 이쪽은 한 20, 30%만 완성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뇌가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봐서는 양쪽이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기들 차원에서는. 근데 이 동물 오른쪽 아래 이제 망아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요즘은 이제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농촌에서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이제 자랐으니까 이런 모습을, 송아지 태어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나 망아지나 태어나면은 어른들이 발로 톡톡 한번 차봅니다. 그러면 막 태어났는데 발로 톡톡 차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얘가 띠뚱띠뚱 하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 띠뚱띠뚱 하면서.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한번 발로 또 엉덩이를 또 한번 살짝 찹니다. 살짝 건드리면 얘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띠뚱띠뚱 하면서 얘가 걷습니다. 걸어. 그거 조금 있으면 금방 뜁니다. 뛰어. 몇 분 지나면. 띠뚱띠뚱 하면서. 다리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왼쪽에 얘들하고 비교해서 인간을 봅시다. 얘가 태어나자마자 얘는 태어나자마자 지금 발로 한번 건드리면 이렇게 뛰기까지 하는데 얘는 태어나자마자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태어나자마자 건드려봐야 뭐 엉덩이 착착 때려야 앵 울기나 하지. 예? 1년 지나도 얘만큼 뛰거나 걷기가 어렵습니다. 1년 지나도. 얘들은 오른쪽에 송아지나 망아지는 한 1, 2년 키우면은 실은 1, 2년 키우면은 지 스스로 꼴도 뜯고 고양이 같으면은 쥐도 잡고 개 같으면은 도둑이 오면 짖기도 하고 그럽니다. 1, 2년 키우면은 어느 정도 지 밥벌이를 다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에 꼴비러 갔다가 산에 애들 데리고 갔다가 설사 놔둬도 길을 잃어도 얘들이 뭐 금방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지 스스로 도망갈 줄도 알고 위험한 거 오면 도망갈 줄도 알고. 그런데 만약에 왼쪽 얘들 1, 2년 키운 애들을 산에 데리고 갔다가 길을 잃어서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놔두면은 그냥 뭐 야생동물 밥이 되기 쉽겠죠. 그 정도로 굉장히 무력합니다. 얘들은 1, 2년 지나면 지 밥벌이를 하지만 오른쪽은 동물들은 왼쪽은 1, 2년 지나기는커녕 10년 지나면 지 밥벌이 합니까? 10년 지나도 제 밥벌이 못합니다. 요즘은 한 30년 지나도 제 밥벌이 하기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 돌봄, 이를테면 공동체적 돌봄이 훨씬 더 필요한 쪽입니까? 왼쪽 인간 쪽이 훨씬 더 공동체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쪽은 그런 게 없어도 설사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은 왼쪽의 인간은 공동체적 돌봄이 없으면은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자연계에서 보면은 이 동물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뭐 이 코끼리나 사자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이 강한 이와 다리도 가지고 그 근육들을 가지고 있고 얘들은 뭐 약하다 그래도 산을 막 그렇게 험한 산 바위산까지 타는 양들은 사냥들은 그렇게 산도 타고 다닐 수가 있고 얘들은 약한다 그래도 힘이 있고 소들은 들수도 힘도 있고 뿔도 있지 않습니까? 얘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뭐 뿔이 있을까? 뭐 근육이 대단할까?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을까? 무슨 뭐 가진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얘들은 털로라도 보호하고 있지. 얘들은 털도 없고 인간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자연계에서 봤을 때 서로 잡고 먹고 자연계 속에서 서로 약육강식의 자연계 속에서 봤을 때는 다른 동물들이 얘들 인간을 봤을 때는 야 너무나 얘들은 진짜 간식거리로 너무 최고 훌륭하다. 무슨 자연계에서는 두더지라든가 참새 한 마리 그 조그마한 것도 잡아먹으려도 털 벗겨야지 먹잡 것도 없는 걸 너무나 공이 많이 들어가는데 얘들은 정말 털도 없고 털 벗길 일도 없고 너무 자연계에서 봤을 때는 먹기 좋은 간식거리였을 겁니다. 정말 어디 자연계에서 봤을 때는 어디 야 오늘 아이스크림 만났다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무력하니까 이 사람들은 얘들은 이렇게 무력하니까 따로 있으면 정말 간식거리가 되기가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따로 혼자 놀면은. 그러니까 같이 뭉치지 않고 공동체적 삶이 아니면 도저히 자연계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공동체적 서로 협력하고 돌보고 하는 것이 너무 필수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포유류로서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고 또 인류도 역사 시대에 5,000년 동안 뭐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해왔다고 그러지만은 지난 50년 동안의 변화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은 아마 지금 1, 2년 변화되는 것이 과거 100년, 200년 변화보다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지금 5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면 KTX 속도로 우리 스스로 변화되고 왔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그런데 KTX 안에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달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안에 있으면 속도를 미처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잠도 자고 태평하게. 그런데 이 밖에 있으면 엄청난 속도를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실은 우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의식 안에서 이걸 다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지금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긴장 속에서 이 빠른 현대를 지금 살아가느라고.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 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빨리 변화해 오기로 가장 유명한 나라입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한 200년 동안 유럽이 변화해 온 것을 한국은 불과 한 50년 만에 유럽의 200~300년의 변화를 한국은 50년 만에 변화를 해왔습니다. 엄청난 그런 속도는 빠른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만한 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자살률 같은 거, 고독사, 저출산 이런 수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거나 저출산은 전 세계에서 한 200개 국가 중에서 제일 낮고 출산율은 자살률 같은 경우는 OECD 국가에서 제일 높고 그러니까 이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얼마나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이제 변화해온 과정에서 생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1인당 국민소득만 보더라도 이렇게 쭉 비슷한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다가 불과 한 40~50년 만에 이렇게 급빛을 올리면서 우리가 변화돼 갔습니다. 우리 뭐 한국인들이 지금 이제 물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수준을 보면은 이게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살아간 거죠. 그 전에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겪었는데요. 그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한 뭐 90년대생들이 많으실 게고 90년대생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빠르신 분은 80년대 후반 뭐 그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대에는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60년대생이니까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 너무 익숙한데 이런 모습은 그 이제 지붕을 개량한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지붕 개량하기 전 보편적인 우리 농촌 사회 모습인데 마을에서 이제 경운기 하나 정도 한두 집이 산 정도 이때가 어느 시대였을 것 같습니까? 몇 년도쯤이나 됐을 것 같아요. 이때는 새마을운동 직전에 새마을운동이 1972년에 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직전에 70년대 초반의 모습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한 97~, 8%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모습에서 불과 50년 만에 오른쪽의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불과 50년 만에. 그러면 왼쪽에 이런 모습이 100년 전하고 큰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100년 전에 우리 마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00년 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1000년 전하고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10,000년 전하고 큰 차이가 있을까요? 10,000년 전하고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주지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으로 인간이 이렇게 살아오다가 불과 50년 만에 오른쪽의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 빨리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그런 변화를 빨리 겪었는데 겪으면서 이제 각종 이제 도시화를 겪게 되는 거죠. 농촌 사회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핵가족화되고 그러면서 기존의 이런 공동체적 모습 이런 전부 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만든 공동체만 아니고 마을 자체가 그때는 공동체였으니까 대가족이고 다 공동체적 삶이 샅샅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각기 사회적 동물이 아닌 동물이 다른 유의 동물이 지금 돼가는 거죠. 불과 50년 만에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이제 다른 유의 우리가 살아온 삶과 수백만 년의 포유류로서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른 체계에 지금 접어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그 사회 시스템에 들어간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온갖 인간들의 이제 그런 그 인간성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서로 격리돼서 살아가면서 서로가 이제 사회적 동물이 아닌 핵가족화, 혼삼 이런 문화가 가중되면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고 심각한 어떤 변화를 감지하면서 이제 그 미국의 동물 심리학자들 간에 이제 그런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성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험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1960년에 해리 할로우라는 동물 심리학자가 행한 원숭이 격리 시험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이제 원숭이도 우리처럼 이제 부모의 품에서 같이 사회적 동물로서 이렇게 무리동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혼자는 살 수 없는 이렇게 동물인데 그런데 이 불쌍한 새끼 원숭이를 부모 형제로부터 격리해가지고 혼자 격리를 했어요. 혼자 격리를 위해서 키우면은 얘한테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까? 살아가는데.
당연히 이제 살아가는데 일단 먹을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먹을 게 없으면 죽을 테니까. 근데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을 해줬습니다.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니까 정상적인 발육은 돼요. 신체적인 발육은 돼요. 성장을 하고 우유도 많이 주고 이제 물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간식도 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격리돼서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얘가 신체적으로는 발육이 됐는데 어느 정도 큰 뒤에 다시 자기들의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가 있는 우리로 집어 넣어줬습니다. 집어 넣어줬더니 혼자서 자란 애가 사회성이 전혀 없고 이제 어떤 사회 관계를 할 줄도 모르고 친구도 사귈 줄 모르고 교미도 할 줄 모르게 됐다. 교미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격리로 인하여서 생긴 심각한 문제를 보고 또 한 번의 이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혼자만 격리시키지 않고 다른 이제 원숭이를 데려다가 격리시켰는데 이번에는 어미 모형을 2개를 넣어줬습니다. 어미 모형. 하나는 엄마의 품 같은 느낌이 드는 부드러운 천으로 되는 어미 모형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유가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이 철사로 만든 어미 모형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언제든지 빨기만 하면 우유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빨기만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 생명체한테 뭐가 제일 필요하겠느냐 했을 때는 거의 먹을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 얘를 가둬놓고 몇 개월, 몇 년 동안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빼빼 야웠는데 잘 못 먹어서 이게 오른쪽에는 항상 그 빨기만 하면 나올 우유가 있는데 왜 말랐을까 이렇게? 얘가 이쪽에만 왼쪽에만 주로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엄마의 품 같은 느낌이 드는 왼쪽에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배가 고프면은 이거 보세요 위에. 그러니까 주둥이만 이렇게 갖다가 그래도 몸은 안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몸은 안 떨어지려고 그러. 주둥이만 갖다 대면서 이게 이제 빨아먹고 다시 원위치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엄마 품같이 따뜻한 품에 있는 곳에만 쭉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웬만큼 배고프기 전에는 왼쪽으로 오른쪽 이걸로 가지도 않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가장 인간에게 먹고 사니 좀 먹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명제가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돈이 최고라고 그러지만은 얘의 본성, 우리 영장류의 본성에는 이 공동체적 돌봄, 엄마의 따뜻한 품이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다는 겁니다. 엄마의 품이. 이렇게 여여가면서도 엄마의 품 쪽으로 엄마의 품이 훨씬 더 그립다는 것을 얘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얘하고 우리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간을 격리시켜서 잡아다가 이렇게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불쌍한 원숭이를 이제 격리시켜서 실험을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이제 본성을 보기 위한 겁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공동체적 돌봄이 사라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세대만 해도 저도 7남매인데 어렸을 때 뭐 예전에 뭐 10남매, 5, 6남매 정도는 기본이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혼자거나 둘이거나 아예 낳지 않거나 이런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핵가족화되고 이렇게 혼삼이 늘고 관계도 회피하고 이런 모습으로 급격히 우리 사회가 이제 변화돼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960, 70년대까지 우리 사회 시골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농촌 사회가 60년대까지는 7, 80%가 농촌 사회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뭔 일 났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지? 여기에 무슨 뭐 살인사건 났나? 무슨 큰 뭐 도미지 불나서 소방차가 왔나? 근데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시골에서는 아무 일도 없어도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별 큰일 뭐 살인사건이 나야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 버스만 한 대 돌아도 택시만 한 대 돌아도 엿장수만 한 명 와도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궁금해서. 요즘에는 도시에 밀집된 도시의 삶이라는 것은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여기에는 사소한 것에도 다 서로가 관심이에요. 공동체 관심. 그냥 이게 이제 시골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도시에서는 뭐 옆에 사람한테 관심 둘 수가 없죠. 뭐. 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지하철 통로나 지나갈 때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시골의 이제 그 도시도 예전에는 다 이런 모습입니다.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이제 몇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살게 되면서 이렇게 같이 개들도 이렇게 서로 다정하게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게 이제 우리 공동체적 불과 수백만 년 전의 모습이 아니고 불과 40~50년 전까지 30~40년 전까지 우리 살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되어 버렸지만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왔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 세대,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도시도 그랬습니다. 도시도 골목길에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골목길 이런 모습이죠. 뭐 놀이기구 하나만 와도 통 쥐고 아이스크림 장사 하나만 와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산업화 이전이기 때문에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자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골목에 다 모여서 서로 어울려서 노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지내면서 이제 불과 30~40년 전에 달동네 모습도 다 그렇고 우리 40~50년 전까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각기 이제 일터로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얘들 또 이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얘들 또 이제 태권도 학원 가야 되고 피아노 학원 가야 되고 속셈 학원 보내고 그중에 그것도 못 가면 이제 골목길에서 혼자 놀게 되고 혼자 이제 방치돼서 이렇게 놀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골목길의 생태계가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공동체적 생태계가 이렇게 갑자기 변화되어 버린 거죠. 수백만 년의 포유류의 역사가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변화가 오래된 옛 역사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그러면서 실은 경제 발전기에 부모들이 떠나고 예전에는 좀 배고픈 시대였다 그러지만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을에서도 다 아는 사람이다. 눈만 뜨면은 전부 다 아는 사람 수성입니다. 골목에. 전부 다 옆집이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도 있을 거, 당숙도 있을 것이고 이웃집 사람도 다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도시라는 것은 부모가 어디로 일터로 떠나버리면은 자기를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수백만 년 동안이라는 것은 아까 원숭이들이 경유되기 이전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같이 사람들 틈 속에서 살았는데 의도론가 다 없는 거 자기 혼자 이제 방치된 거 집에서 뭐고 이제 혼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의식이 미처 변화되지 못했는데 우리는 포유류로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유류로서 사람들 무리동물 속에서 무리 속에서 같이 살아온 것이 우리 DNA 속에 있는데 갑자기 DNA와 달리 저 혼자 방치돼 버리니까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 거죠. 엄청난 데미지가 무력한 애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 속에 방치된 겁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보기로는 어린 시절에 엄마 꼭 이제 생물학적인 엄마가 아니어도 할머니도 되고 이모여도 되고 보모여도 됩니다만은 누군가하고 이렇게 깊은 애착이 형성되고 이렇게 해야 자기의 안전기지가 생긴다고 그래요. 안전기지. 자기의 삶의 안전기지가 이렇게 딱 튼튼한 안전기지가 생겨야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삶이라는 것이 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제 시련도 있고 풍파도 일어나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어디 시험에 낙방할 때도 있고 그랬을 때 태평양 같은 이런 것을 건너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렇게 했을 때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더라도 이런 안전기지에 튼튼한 안전기지가 튼튼하면 칠함대를 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잘 삶의 풍파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냥 뒤집히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애들은 이렇게 되면은 방치되면은 삶의 안전기지가 없어서 삶의 안전기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속으로 자기 엄마도 믿을 인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깨졌거나 그러면 누군가가 달려와서 호흡 불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호흡 불어줄 사람도 없고 갑자기 주변에 싹 사라졌잖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인간에게 불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엄마라도 와서 달려줘야 되는데 엄마도 바쁘게 어디로 돈 벌러 갔으니까 물론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갔지만은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믿을 인간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도 믿을 인간이 아니고 믿을 인간이 없기 때문에 안전기지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태평양 같은 삶의 바다를 건널 때 칠함대는커녕 돛담배를 타고 아니면 그냥 낙엽을 타고 건너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요즘 애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밖에서 외풍이 불기 전에 삶의 시련이 닥치기 전에 그냥 가슴 속에서 찬바람이 부는 거죠. 찬바람이. 끊임없이 어렸을 때 생긴 무의식이. 그런 요즘 세대의 어떤 유한히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실례를 들어보자면은 경남 양산에 가면 여기 이제 카톨릭 교인데 어떤 뭐 카톨릭계 이제 뭐 신부님이나 수도자 수녀님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여서 이제 하여튼 뭐 이름은 이제 성모 이렇게 울타리 공동체라고 이제 붙여놓고 이제 빵을 만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제 재소자들이 3, 40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재소자들이 감옥에서 이제 이분 자체가 이제 온갖 범죄를 많이 하용수 씨라고 범죄를 많이 짓고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신 분인데 그러면서 어떤 이제 삶이 바뀌어가지고 재소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뭐 터미널에서 이렇게 깡패짓 하면서 이제 좀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살고 이러다가 이제 거기서 주변에서 포장마차를 하던 안병년 씨라는 이분하고 이제 이분도 이제 같이 공동체에서 사게 되는데 이분이 어머니 같은 곳이라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재수자 출신들이 한 30-40명 사는데 여기서 야, 이렇게 외부인들은 이게 인상도 조금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30-40명이 이렇게 남자들 득실을 거리고 범죄자들 틈에서 이렇게 사냐고 이분에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엄마 같은 구실을 하고 다른 애들이 엄마처럼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애들처럼 착한 애들이 없더라. 마음이 착하고 애들이 다 막 강도, 살인 이렇게 해가지고 풀려난 애들인데 애들처럼 착한 애들이 없더라. 얘들 너무 불쌍하고 얘들이 전부 다 하나의 특성이 있다. 무슨 특성인 줄 아니? 얘들이 전부 다 어렸을 때 엄마가 죽거나 엄마가 도망가거나 옛날에는 도망가는 엄마가 많았습니다. 아빠들이 폭행하는 알코올 중독, 술 마시고 깽판 놓고 이제 그러면 이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죽거나 도망가거나 그래서 혼자 진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애들이다. 네? 그렇게 돼서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삶이 이렇게 돼버린 거다. 그런데 인간 자체는 너무 착하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얘들은 너무 불쌍한 애들이니까 자기가 엄마 역할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왜 그런 데서 사느냐고 엄마 빨리 나오라고 이제 70 넘었으니까 하는데도 얘들 너무 불쌍하다고 여기서 이제 계속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말씀처럼 어렸을 때 그런 공동체적 돌봄, 어떤 돌봄이 없으면은 삶이 어떤 무의식에서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이제 될 대로 되라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어렸을 때 돌봄이 수백 년 동안 포유로서 우리는 당연시 됐는데 그런 당연시 되던 돌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가난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왼쪽처럼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오른쪽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봐야 마음이 황량한 오른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훨씬 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공감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도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정말 끼니가 없어가지고 너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니들이 먹고 굶을 걱정을 해. 무슨 걱정을 해. 니들은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좋다고 그러는데 객관적인 지표는 좋다고 그러는데 심리적으로는 너무나 무인도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라고 그래요. 무인도에 혼자 서 있는. 왜 그럴까? 객관적인 것은 이렇게 훨씬 나아졌다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 설명해온 우리 포유로서 공동체적 돌봄이 사라져버린 이런 데 대해서 어렸을 때 안전기지가 형성되지 않고 그러면서 찬바람이 안에서부터 불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훨씬 이런 게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 원인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사람들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자 그러면 정직하게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나올 게 실은 돈일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고통스러워서 심리 상담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상담의 주제를 보면은 90%가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 문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가 직장 상사 사제 간의 관계라든가 동료와 관계라든가 친구와의 관계라든가 형제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 이 관계가 훨씬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그러니까 이런 관계하는 데서
옛날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공동체적 삶이 완전히 우리가 이제 달라지면서 서로 관계, 우리 옛날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는 그렇게 성장했는데 이제 지금 3, 40년 이후 세대는 이제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관계 맺는데 훨씬 더 지금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보다는 이것을 그냥 혼자,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누구에게도 간섭받기 싫어. 그냥 이렇게 혼삼을 훨씬 더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예? 혼삼을. 아무도 관심, 그리고 남한테 무슨, 립 서비스하고 잘해주기도 싫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나 혼자 이렇게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제 관계 맺기가 힘드니까 훈련받지 않고 그런 생태적으로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훨씬 이런 혼자 살고 싶은 심리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것이 무슨 그걸로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뭐 간단한데 자연계에서도 동물들이 서로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서로 싸우다가 크게 부상을 입거나 상처를 입으면은 동굴 속으로 피신을 합니다. 동굴 속으로 일단 피신을 해서 뭐 몇 주나 한 달 동안 이렇게 몸을 이제 회복이 되면은 또 이제 관계 속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혼자 히키코모리처럼 숨어 들어가 가지고 인간 정말 아무 인간도 꼴 보기도 싫어. 너무 피곤해. 그러면서 이렇게 숨어들어서 이 삶이 뭐 한두 달 만에 동물들처럼 다시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삶이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은 이제 더 나오기가 힘들고 완전히 이제 더 격리된 히키코모리적 삶으로 변화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독사가 늘어가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독사 그리고 옛날처럼 뭐 인간의 수명이 짧은 것도 아니고 가면 갈수록 인간의 수명이 너무 길어지는데 우리가 살아온 세월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월, 몇 배나 더 많은 세월을 너무 고독한 삶 속에서 방치돼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그 삶이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인간이 꼴 보기 싫어서 혼자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은데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인간에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왜 인간이 혼자 살고 싶은 심리 상태가 되는지를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내 심리 상태도 혼자 살고 싶은데 우리의 어떤 그 인터넷이나 SNS를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게 뭡니까? 가장 막강한 힘으로 그들은 이제 광고주의 영향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광고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자본 돈이니까 대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니까 그들은 이제 혼자 사는 것을 또 부추깁니다. SNS고 TV 프로그램이고 이런 것도 나 혼자 산다 이런 식으로 혼자 사는 것을 부추깁니다. 왜 혼자 사는 걸 부추길 것 같습니까? 대기업들이. 만약에 제가 건축을 하는 건축주라고 한다면은 한두 해만 건축량이 딱 줄어들어 버리면 대부분의 직원도 해고해야 되고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건축 수주량이. 건축 수주량이 늘어나려면은 4명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됩니까? 4명이 다 찢어져서 각자 집을 한 채씩 갖기를 원해야 됩니까? 4명이 찢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찢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TV나 세탁기를 파는 전자업체 사장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4명이 한 집에 살기를 원합니까? 4명이 각자 찢어져서 따로 다 사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따로 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인간의 미래까지 사람들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당장 한두 해라도 이게 더 줄여들어 버리면 당장 이 기업이라는 것은 그냥 주가 폭락하고 전부 다 기업 자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구 수가 늘어나기를 원하고 혼삼을 부추기는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이 이렇게 우리 심리 상태도 혼삼을 원하는데 인터넷이나 SNS나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쪽을 훨씬 더 환상적으로 그리게 되는 겁니다. 훨씬 더 그쪽을 더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처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부하내동하기 십상인 거죠. 우리를 지금은 지금의 현대인들에게 신이 뭡니까? 신이 구글이고 네이버잖아요. TV. 걔들이 신적인 힘으로 인간을 딱 매니플레이션 조작해버린 겁니다. 우리 의식구조를 그렇게 가져가 버린 거예요. 신을 대신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신적인 힘을 가진 존재들이 혼삼을 더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삼을 살면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우리보다 훨씬 더 산업화가 먼저 진행돼서 도시화되고 핵가족화되고 혼삼화된 사회에서 보니까 혼삼으로 인한 문제들이 또 심각하더라. 외로움의 문제, 그래서 관계 단절로 인해서 너무 긴 세월을 외롭게 방치돼서 인간이 사는 게 아닌 쪽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몇 년 전에 외로움성 장관까지 두고 있어요. 외로움성 장관까지.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60살 이상의 이제 혼자 산다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건강하게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혼자 아무래도 서로 대화라든가 자극이라든가 사회성이 훨씬 더 조건상 더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혼자 살면서 관계를 맺지 않고 단절됐을 경우에 단절된 삶을 이어갈 경우에는 하루에 담배를 16개비를 핀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혼자 살 때 정신 심리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담배를 매일 16개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육체적 건강에도. 그리고 또 60살 이상이 치매에 걸릴 확률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60%가 더 훨씬 더 상회한다는 겁니다. 치매에 걸릴 확률도. 그러니까 혼자 살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인간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간단한데 또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와. 그래서 제가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부제에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이걸 했더니 사람들이 되게 공감하더라고요. 혼자 살자니 외롭고 함께 살자니 괴롭고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이 딜레마에 빠진 게 현대인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엄청난 포유류로서 미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우리 세대, 여러분의 세대는 정말 대단한 인류학적으로 너무나 놀랄만한 세대입니다. 수백만 년 포유류 역사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대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포유류라는 뜻은 젖을 빨아먹는다는 뜻인데 젖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동물들의 특성은 이제 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접촉이 제일 중요해요.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포유류의 특성인데 여러분들은 접촉을 많이 합니까? 접속을 많이 합니까? 이제 접촉은 안 하고 접속 시대로 아이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인간들 직접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냥 이걸로 접촉 안 하고 그냥 접속하는 거 인터넷, SNS, 페이스북, 카톡 접속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DNA 속에서 접촉하면서 수백만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DNA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DNA가 그렇게 이제 이미 DNA도 우리가 이제 한 몇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지나면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포유류로서 이렇게 살아온 DNA이기 때문에 DNA상 맞질 않으니까 인간하고는 접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대타로 이렇게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하고 이제 접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들만 해도 얘들은 이제 우리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반려동물 1천만 시대, 2천만 시대 이런 거 우리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맺기, 아까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시대, 갑자기 포유류로서 살아온 시대하고는 전혀 달리 관계가 이제 해체된 시대로 살아가면서 이제 관계 맺기가 힘들어지니까 훨씬 더 거북해지니까 이제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 유해해주고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힘들고 하기 싫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충성해주는 일방적으로 우리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게 이제 이게 반려동물을 시대가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 명령에 그냥 따라주는 이런 것만 원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지 이제 않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 심리 상태가 다음으로 가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다음으로 가면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개조차도 비유 맞추기가 힘듭니다. 개도 비유 맞추고 밥 주기 힘들고 그러니까 다 그것도 귀찮다. 얘들 더 편리한 애들 그리고 걔도 어디 놔두고 여행 가고 그러려면 얘들 데리고 가기도 그러고 놔두고 가기도 그러고 깨름칙한데 얘들은 그냥 건전지 빼버리고 가면 되니까 더 간편한.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발전돼서 이렇게 돼가기보다는 우리의 심리적인 욕구가 이런 쪽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과학 문명이라는 것은 역시 우리 심리적인 욕구에 그대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보면은 일본이 보통 한국의 미래를 보여준다 그럽니다. 한국. 지금은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지만은 점차 좁혀지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보통 일본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알려면은 한 15년, 20년 뒤의 모습이 요즘 현재 일본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2000년대 초반부터 무슨 현상이 급속히 일어났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그때 이제 노인 인구, 노인들의 경제력도 우리나라보다 쓸 수 있는 돈이 한 2배 정도 높았다 그래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되면은 가족끼리도 이렇게 더 끈끈해집니까? 더 느슨해집니까? 우리도 저도 보면은 70, 80년대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예를 들면은 1년에 칠형제가 1년에 한 너댓 번 만났다 하면은 지금은 뭐 2~3번 만나는 정도로 훨씬 더 줄어듭니다. 더 외국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바빠지기도 하고 더 아무래도 더 도시화되고 현대화된 삶 속에서 더 옛날보다도 훨씬 더 느슨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더 부유해지고 했다 그래도 또 고령화돼 가지고 오래 살기는 하는데 자식 새끼도 1년에 얼굴 보기도 참 어렵고 한두 번이 얼굴 볼까 말까 하고 어디 이제 노인 되면 이제 병원에 갈 일만 많아지는데 위내시경 한번 하려고 해도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데리고 갈 보호자가 하나가 없고 그런 정도로 너무나 외롭고 집 있고 돈 있고 있어봐야 너무 외로운 삶으로 방치되니까 일본에서 2000년대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일본에서는 편의점에서 200엔, 우리 돈으로 2,000원어치만 훔치면 감옥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감옥에. 그러니까 감옥에 오는 이렇게 숫자가 밑에 보면 숫자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2000년대 이후에 60세 이상 수감자 비율이 급작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렴한 걸 훔쳐가지고 절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혼자 살기에 너무 지쳐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후진국 감옥이라면은 감옥에서 두드려 패기도 하고 뭐 냉난방도 안 되고 밥도 잘 안 적게 주고 했겠지만 이게 선진국 국립 호텔이니까 이게 교도관이 복원해 있어도 밥도 잘 나고 치료도 잘해주고 공동체네 공동체 하면서 이게 일부러 자처해서 이게 감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한국의 미래 모습입니다. 벌써 한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그런 뉴스가 종종 가십이 나옵니다. 노인들이 일부러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편의점에서 물 훔쳐가지고 감옥에 보내주라고 그런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이제 그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79년 동안 최장기 프로젝트로 수천 명을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는데 최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세대에 걸쳐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제 위원장만 4명째 이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데 한 그룹은 하버드생들이고 한 그룹은 보스턴에 이제 사는 한 마을 평범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결국은 행복해지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불행해지는지를 이제 그걸 따져본 겁니다. 쭉 해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행복의 기준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화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학식, 뭐 학력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성공, 출세, 또 뭐
뭐 신앙 정도,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한 뭐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사람 외모, 외모 지상주의자면 뭐 잘생겼으면 행복하겠다. 뭐 어떤 사람 키 크면 행복하겠다.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면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결국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해지는지 이걸 쭉 해보니까 여기서는 무려 79년 동안의 연구 조사를 결과 하나의 키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관계였습니다. 관계.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행복한 것은 관계다. 그 중에서도 자기가 삶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경우도 너무 많다고요. 실은 한 명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살자들을 그 연구자들은 한 명이라도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으면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한 명이 있는 것이 아주 행복에서 중요한 요소고, 또 그런 식으로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라든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도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뭐 모임일 수도 있고 공부 모임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관계를 맺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포유류로서 인류로서 어떤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관계가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관계가 해체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급격히 관계가 해체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행복에 우리는 반대 지점을 향해서 급격히 지금 추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이제 그 공동체가 중요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공동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삶에서 우리는 훨씬 더 지금 관계 맺기를 더 힘들어져 버렸고, 그런 시대를 달려오고 그런 시대를 살았고, 도시와 핵가족과 혼사함의 삶이 대세인 이런 삶 속에서 방치되면서 우리는 행복의 반대쪽으로 서로 관계 맺기와는 거리가 먼 쪽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동체라는 게 너무 중요해지고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역사를 지금 벌써 이제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이제 공동체의 역사를, 공동체는 굉장히 기독교적 역사가 좀 이렇게 현대 공동체 역사는 주도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이건 또 간과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좀 빠른 속도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체 역사. 이제 기독교 공동체 운동의 역사는 물론 예수님 삶 자체 그때 초기 교회가 가장 공동체적이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요즘 음의 이제 공동체 운동의 역사로 원조로 이제 많이 꼽히는 게 제세례파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그때 그 이제 루터나 뭐 켈빈 뭐 루터나 이런 사람들을 구교에 카톨릭에서만 박해한 것이 아니고 실은 이제 루터 이런 분들도 굉장히 원래 초기 교회로 돌아가려는 제세례파 같은 이런 분파들을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야말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 당시에 초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끊임없이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그래서 너무 이제 요즘에 말하는 뭐 배타적 원리주의가 아니고 이분들은 평화의 원리주의, 정말 예수님 삶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좀 근본주의적으로 이렇게 꾀했기 때문에 기존에 교조적인 이런 교파들로부터 구교, 신교 할 것 없이 이분들은 이제 배타를 받았죠. 이분들의 특성은 그냥 태어나면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그때는 당연시 됐는데 이제 자기의 판단 능력이 없이 그냥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가 직접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이분의 삶, 이분을 구주로 믿고 이분처럼 이렇게 내 삶을 그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겠다 했을 때 세례를 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제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다시 세례를 받는다 해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제세례파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의 특성은 이분은 공동체적 삶을 가장 중시하고 비폭력, 평화, 화해, 사랑 이것을 요즘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설교로서가 아니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삶으로 직접 실천하면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사람이 더크 윌렘스라는 사람인데 네덜란드에서 이분들이 이제 그 기독교 기존의 기독교로부터 굉장히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뭐 맨날 제세례파를 잡으면 막 화형시키고 교수형시키고 그러니까 늘 핍박받고 이제 도망다니던 삶이었는데 그 강을 건너는데 얼어붙은 강을 건너다가 그 뒤에 자기를 추적해오던 이제 경찰, 요즘 말로 하면 경찰이 이제 얼음이 깨져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이거 잘 됐다고 그냥 도망갔으면 됐을 텐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그저 볼 수가 없어서 뒤돌아와서 이 사람을 다 구해준 거예요. 구해줬더니 뒤에 추격자들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구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구한 거죠. 그게 이제 더크 윌렘스의 제세례파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는 거고, 그때 또 하나 이제 회자되는 것이 예전에 이제 인디언들, 지금의 이제 그 기독교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제3세계 유럽의 제국주의의 힘을 빌려가지고 남미도 그러고 총칼로 거의 인디언들을 죽이고 선교사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 다 선교라는 이름에 그렇게 악랄한 행위를 한 것이 기독교 역사인데 그것과 달리 이 사람들 제세례파들은 이제 정말 거기서 이제 평화의 어떤 비폭력적인 이런 모습으로 해서 한 번에 이제 선교사들이 오면은 예전에 이제 뭐 카톨릭도 그러고 기독교도 그러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 제국주의 총칼을 군대를 뒤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 반드시 나중에 이제 제국주의 총칼 든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이제 그들의 뻔히 알고 선교사들이 오면 무조건 이제 머리서부터 총을 쐈는데 이제 인디언들이나 이런 원시 부족들이 근데 에콰도르에서 이 부족들도 한 선교사가 오길래 총을 쐈는데 죽어서 거기 가보니 옆에서 사냥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냥총이 자기들보다도 더 자기들은 화살로 쐈는데 총이 있으면서 대응 사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너무 궁금해했는데 그 뒤로 이제 수십 년 만에 그 선교사의 아들이 제세례파 선교사의 아들이 거기를 가니까 그 인디언들이 그 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환영을 해서 보니까 왜 환영을 하냐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누군가가 왔는데 우리들이 죽여놓고 가서 보니까 사냥총이 옆에 있더라.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충분히 총으로 쏠 수 있었는데 쏘지 않았을까 하면서 궁금했는데 그를 닮은 당신이 왔길래 환영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도 이제 제세례파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침례교의 이제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그때 엄청나게 자기의 심리적인 어떤 어둠의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으로 가던 중에 이제 그 배가 뒤집힐 뻔한 풍랑을 만나가지고 승객들이 모두 다 이제 막 거의 호미백산하고 거의 초죽음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만은 전혀 평화롭게 동요하지 않고 평화롭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모라비인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해서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찬들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회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감리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 아나베프트들이 어떻게 보면 감리교의 선조일 수도 있는 거죠. 존 웨슬리가 그걸 보고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세파의 특성들은 그런 식으로 비폭력적이고 평화롭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평화라는 것이 평화를 깨는 것이 어떤 폭력심과 욕망과 권력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롭겠죠. 근데 제세례파들은 현대에서도 1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때도 징집을 거부하고 전쟁에 철저히 이제 전쟁 반대 운동을 했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살아가는 제자도
훈련.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에서 제자도 훈련이 많이 왜곡됐지만은 이제 진짜 삶에서 실천하는 제자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이런 평화의 삶을 실천하는 제자도 그게 이제 전부 다 요즘은 아주 말이 오남용돼서 한국 기독교가 그걸 쓰고 있지만 한국 기독교가 쓰는 제자도가 아니고 제세례파는 진짜 평화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제자들의 원조가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 후예들은 이 사람은 이제 국내 브루도프 공동체가 널리 알려져 있고 이제 더 많은 이제 아나베프스트 그룹인 후트라이트 또 우리가 이제 책이나 이런 걸로 많이 그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아미시 그 마차 끌고 기계 문명을 거부하고 농사짓고 사는 아미시, 메노나이트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제세례파 아나베프스트의 후예들입니다. 모라비안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14가정씩 개인 수입 없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이제 후트라이트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후트라이트를 보면은 1980년 수치로 24,000여 명, 현재는 45,000명으로 늘었다 그래요. 아미시에는 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동차도 타지 않고 말과 마차를 타고 다니고 이제 개인적인 삶보다는 공동체적 건강과 안녕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아미시는 1900년대까지는 6,000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33만 명으로 늘어났어 오히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기계 문명을 존중하고 전부 다 그런 삶으로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동경하는 것 같지만 정반대의 삶을 이렇게 동경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메노나이트는 이제 현재 거의 만교회 이게 150만 명 정도 회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의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아미시가 최근 들어서 2006년에 아미시 사건이 유명했죠. 그때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 총기를 든 총기 소지자가 그 아미시가 살던 마을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총기를 그냥 난사해버려가지고 현장에서 5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때 아나베프스트 아미시들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범인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답지해온 미국 전역에서 보내준 성금을 범인의 아내와 세 자녀에게 먼저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범인의 가족들 식사에 초청해서 위로해가지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용서를 보인 건데 그런 게 이 사람들의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걸 보기에는 깊은 어떤 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범죄자가 단순하게 그 사람이 나쁘다.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가 그를 외롭게 방치하고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쌓인 분노가 결국 우리 사회에 총기를 겨눈 거니까 그 사람도 우리 공동체성이 결여된 데 대한 그 사람의 희생양이다. 범죄자도. 우리 사회가 그를 방치하고 소외시키고 한 데 대해서 그걸 어떤 깊은 통찰과 깊은 신앙이 아니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거죠. 보통 미국 같으면은 요즘은 그냥 이에는 눈, 눈에는 눈 이렇게 할 텐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아나베프스트 아미시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미시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미국에서 여전히 이런 식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왔죠. 마차를 끌고 저도 필라델피아 아미시 마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미시들은 이제 농사짓고 마치 기계 문명 거부 없이 너무나 이제 평화적인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메노나이트도 이제 아미시 그 호트라이트 제세리파에 다 똑같은 사촌들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제 공동체적 대가족을 중시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미국 브루도프인데 이제 브루도프는 영국 브루도프도 제가 이제 2번을 가봤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브루도프에도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이제 브루도프 마을에 여기 2층에서 제가 17일 동안 이제 제 딸 데리고 가서 이제 지낸 적이 있는데 이 이제 미국 브루도프가 바로 이런 제세례파입니다. 이 사람들도 정말 너무나 평화스럽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동체 마을 서로 아이들도 같이 양육하고 하니까 우리는 전부 다 애 하나 키우기가 너무 힘든 그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공동으로 양육하니까 한 집에 30명씩 나는 것은 예사예요 그냥. 이렇게 애들 같이 많이 낳고 너무 이렇게 애들이 너무 많는 거죠. 애들이 아주 천국이죠.
거기는 얘들이 너무 천국이고 또 몸이 장애인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돌봄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늘 하루에 한 번씩은 늘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너무 자주 모이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럴 정도로 하루에 오전에 10시 꼭 이렇게 잔디바디에 모여서 같이 자기들의 어떤 소식들, 누구 집에 뭐가 일이 있고 이런 소식들을 다 같이 전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 점심 때는 전체가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아침은 이제 간단히 가족끼리 자기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점심은 전체가 하고 저녁도 가족끼리 하는데 저녁은 거의 누군가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노동이 삶이자 기도라고 제가 오른쪽 아래 제가 노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는 장애인용 그 휠체어 페이스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옆에 공동체는 목재용 장난감을 운영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브로더프 공동체는 굉장히 이것이 나름대로 운 좋게 잘 돼가지고 이랬더니 이제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돼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나름대로 풍요롭게 살더라고요. 굉장히 행운이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너무 노동을 당연시해가지고 이들은 어린 애들이 일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아주 대단합니다. 저희 딸도 초등학교 때 거기 다녀왔는데 뭐 그거 하나는 잘 배우고 왔더라고요. 고등학생인데 뭐 요즘 애들은 자기가 자기 옷을 빨거나 무슨 자기 먹을 것을 식사를 준비하거나 이런 데 청소를 하거나 이런 데서는 참 전혀 안 하는 애들이 많은데 우리 딸은 이거 브로드프에서 이거 배우고 같이 얘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걸 너무 당연시하는 거예요. 얘들은 정말 노동을 너무 어려서부터 당연시하고 어른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학교에서도 반은 똑같이 어른들하고 노동하고 반은 즐겁게 놀고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그런 것이 너무 익숙하고 어려서부터 아침은 꼭 남자들이 준비하는데 어려서부터 이런 식으로 아빠가 제 옆집에서 사는 게 이제 창시자의 증손자 있는데 지금 변호사인데 그 아들이 6, 7살밖에 안 됐는데 아들이 꼭 준비하더라고. 자기는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더라고. 뭘 이제 잘 하는지 아들이 준비하고 늘 저녁에 이렇게 식사 이렇게 초대받아서 왼쪽에 우리 그때 딸이었는데 딸이고 늘 초대받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브로프 공동체 한국인 박성훈 씨 가족에게 초청받아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모습이고 다른 가족들에게 저희가 이제 식사 초대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기서 같이 이렇게 아주 너무 멋들어지죠. 너무 행복하게 이런 게 천국이 아닐까. 5,000m, 10,000m 위가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했으니까 이 땅에서 이런 평화적이고 이런 아름다운 서로 욕심내지 않고 무소유적 삶, 서로 나눔의 삶, 함께하는 삶 이것이 천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지내보니까 이들은 정말 참 좋더라고요. 이 삶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일들도 늘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라고 당연히 늘 좋은 것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브로더프도 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련들이 있었고 가끔 어떤 독재자도 있었고 또 갈등을 빚는 시점도 있었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지금 이제 100년이 넘는 전통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이제 기독교의 빛이 돼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다시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나누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아주 혹독하게 같이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신앙이 좋다고 무슨 그냥 좋고 좋은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꺼내놓고 굉장히 솔직히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민주적인 방식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창시자의 손자인 크리스토프 할아버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도 곧 뒤따라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제 저를 그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이분이 너무 어떤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스러우시고, 이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많은 공동체원이 한 3, 400명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 세계 전 공동체 브루도프가 한 10개 공동체가 있는데 그 전 세계 공동체 지도자이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현대적 의미로서 그런 공동체가 그런 제세례파 공동체가 너무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적 삶에 익숙하니까 요즘은 이제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제세례파의 삶이 요즘 완전히 현대 노인들 천지고,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혼자 외롭게 방치된 세대, 우리 세대에 가면 이제 그게 더 심해질 텐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9세부터 93세 지금까지도 혼자 사시니까, 그러니까 노인 세대 이제 고령화 시대 때문에 이제 그게 더 훨씬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가 없으면은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정말 개인에게는 참 재난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는 공동체적 삶을 어떤 식으로 돌봄의 시스템을 아름다운 돌봄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행복을 찾는 데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세례파들이 만든 공동체가 미국 인디애나주 뉴캐슬의 그린 크로포트라 고생 공동체, 굉장히 유명한 공동체입니다. 아래 보시면 이 엄청난 곳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이제 그게 자기들은 공동체 삶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어울려서 같이 노인들도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한 가족처럼 살아갑니다. 고생 공동체는 550명의 전문 의료인 및 간호원들이 있고, 이제 노인들 한 1200명이 같이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일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적 삶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제 무슨 목회 방식이 공동체적 삶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제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로.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개별화돼 버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세인데, 그리고 무슨 뭐 설교 이거보다는, 설교는 뭐 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설교들 유튜브에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설교보다는 우리의 따뜻한 이렇게 돌봄이 사라진 시대니까 이제 그게 가장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후트라이트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돌봄 공동체가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분들이 이제 현대 산업화 도시화되고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고 핵가족과 혼산화가 이제 진행되니까 더 공동체적 이런 관계가 깨지는 시대에 공동체적 삶이 더욱더 필요한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 더 사람들이 관심 갖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데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넣어놨는데, 경남 합천에 이재영 장로님이 이제 하시는 오두막 공동체인데, 여기 보고 전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도 이제 아까 우리 저 가톨릭 거기 이제 양산의 그 공동체를 소개했는데, 여기도 대부분이 이제 여기는 3, 40명 사는 중에 한 3분의 1은 교도소 출소자들이에요. 또 3분의 1은 지적장애인들이에요. 그리고 3분의 1은 지적장애인들이 혼자 살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지적장애인 엄마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3분의 1은 일반인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재영 장로가 부산에서 이런 것을 그런 좀 공동체적 삶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그게 안 됐대요. 몇십 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해도 그게 잘 안 됐는데, 왜 안 되니까 재소자들만 모아놓으니까 안 되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람도 한 부류의 사람들, 같은 성격의 한 부류의 사람들로 모으면 잘 안 되더라. 이때는 여기는 그러니까 좀 특성이 다른 사람들, 교도 출소자들 3분의 1, 지적장애인들 3분의 1, 일반인들 3분의 1.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서로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서로 채워주고,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없는 것을 이쪽 부류의 사람들이 채워주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너무 어울림이 잘 되고 그것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좀 버거운 사람들인데, 이렇게 공동체적 어울림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여기 진짜 감동스러운 공동체,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가보십시오. 그냥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기독교적인 어떤 새로운 방향의 선교라면 이런 것이 진짜 선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음소거를 지워주시고요. 혹시 그 조연 선생님한테 질의할 거 같이 나눌 거 있으면은 이 시간 한 30여 분 같이 대화를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지워주시고 그냥 자유스럽게 느낀 점 얘기하실 수 있고 또 질의응답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생각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준비하시는 동안 오늘 일정도 말씀드리면 오후 2시에 다시 접속을 아까 접촉이 없고 접속만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은 접속을 2시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 브루도호프와 같은 공동체들이 그 기존의 지역 사회와의 관계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기존의 지역사회하고요. 네. 굉장히 그 브루도프 같은 데가 그런 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마 브루도프도 예전에는 그 이제 브루도프가 원래 이제 독일에서 생겨났는데 그래서 독일 사회에서 이제 히틀러 나치에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쫓겨다니고 박해를 다니고 또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에서도 이제 이 친구 독일에서 온 적군파 아니야. 그러니까 양대가 적대국들이니까 이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쪽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그래서 파라과이까지 가서 밀림에서 숨어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핍박받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웃들과 쉽게 잘 교류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걸 극복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멋진 공동체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영국과 이제 미국에서 활짝 개화가 되는데 그러면서는 이웃들과 굉장히 교류하면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열린 공동체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시대 이제 우리 사회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기만의 개토화된 공동체, 이상한 공동체 어떤 이런 것들이 폐쇄적 공동체가 문제를 일으키지 그러니까 열려 있어야 자기 스스로도 깨울 수가 있고 훨씬 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폐쇄된 공동체의 특성이 폐쇄를 함으로써 자기의 야욕을 채우고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오직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게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폐쇄성이 더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브루도프와 같은 공동체에도 한때는 그런 어떤 파라과이에서는 굉장히 위험성에 노출되고 어떤 한때 독재적인 공동체로 위기를 맞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민주화되고 열려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공동체로 이렇게 열려있고 카톨릭과도 교류하고 불교의 특약한 스님이나 이런 쪽하고도 교류를 하고 굉장히 세계적인 그 비폭력 평화단체들하고도 굉장히 교류를 하면서 같이 선한 사역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도 얘기를 하시고요. 혹시 뭐 문자로 하시면 저희들이 그걸 캡처해서 또 말씀을 드릴 터이니까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시든지 또 문자로 주시든지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다름이 아니라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재정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브루도프 경우에요.
네, 뭐 그러니까 전반 네, 공동체마다 다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공동체는 100개의 공동체는 100개의 공동체가 다 운영하는 시스템도 다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도봉동에 있는 은혜 공동체 같은 경우 뭐 이런 공동체는 한 가족처럼 한 건물에서 한 가족처럼 이제 살아가는 데도 있는가 하면은 이제 뭐 발곤누리 같은 기독교 공동체지만 발곤누리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이제 최초로 우리 목사님 만나 뵙게 되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제 공동체인데 그런 공동체 같은 경우는 살기는 이제 각자 다른 집에서 사는데 이제 중간에 식당이나 이런 걸 이제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식당과 카페와 도서관과 어린이집과 홈스쿨 학교와 이걸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교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헌금식으로 도네이션 해가지고 같이 일도 하고 하는 식으로. 근데 이제 브루도프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기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니까 브루도프 경우는 개인은 완전히 무소유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 소유는 그 마을에 통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개인 통장이 없어요. 통장이 없고 거기는 완벽히 개인은 무소유고 모든 먹을 것은 저기 동네 가운데 식당 밑에 엄청나게 큰 냉동고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갖다 먹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먹고 싶으면 거기 얘기하면 되고 또 뭐 자기가 밖에 나가서 미용실이나 뭐 미장원을 간다 그러면은 그런 걸 청해서 이제 미리서 그 달러를 받아다가 뭐 50달러, 뭐 50달러, 100달러, 100달러 받아다가 외출하고 또 신청을 해서 또 마을 차를 쓰고 그날 내 마을 차를 쓰겠다. 그래서 피크닉을 우리 가족끼리 어디 피크닉을 가겠다 하면 신청해서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쓰지 개인에게 무슨 그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상당히 부유해요, 제가 보면. 여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애인용 케이스라는 그 하고 그 어린이용 목재 장난감 플레이싱스 이것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돼가지고 이제 공동체는 상당히 부유한데 그 소유 자체 사람이 소유욕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욕망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개인의 소유를 완전히 거기는 개인의 소유를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너무 잘 알았고요. 혹시 그러면 거기 리더격인 뭐 이장이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체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나요? 당연히 있죠. 그건 이제 그 자기들이 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이제 그걸 근데 그 크리스토프 할아버지까지는 이제 그 창시자의 이제 손자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 전에는 또 다른 분이 또 자기 그쪽 혈족이 아닌 다른 분이 하기도 했고 지금도 아마 다른 분이 할 텐데 이제 꼭 그 혈족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을 이제 자기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선출하는 겁니다. 네, 다음 분도 얘기해 주시죠. 기자님, 저도 질문 네,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그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살면 외롭지만 같이 살면 괴롭다는 말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 공동체 생활이 만약 뭐 인간이 생물학적으로도 맞고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때 방향으로는 맞긴 한데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좋은 점도 많겠지만 그거를 좀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게 불편하거나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개인의 뭐 사적인 영역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욕망들도 있고 자기 원래 갖고 있었던 오랜 습관이나 관습들을 좀 공동체로 살다 보면 좀 바꿔야 되는 과제들이 좀 개인에게 있을 텐데 이제 뭐 국내외 공동체를 많이 다니시면서 그런 개인의 과제들을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셨는지 그런 문제들, 그런 과제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아주 굉장히 핵심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함께 모인다고 그렇게 뭐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공동체가 무너진 시대에 자라왔고 아까 강연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계가 깨진 시대에 핵가족화되고 도시화 시대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관계 맺기를 너무나 힘들어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계 맺기가 힘들어서 뭐 혼자 살면 다 해결되면 괜찮은데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삶에서 결코 행복의 길이 아니니까 하버드대 조사에도 말했듯이 그래서 이제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 보는데 함께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물론 강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그냥 살자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자는 거니까 나름대로 어떤 관계를 그 갈등을 넘어서고 이렇게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많이 해요. 심리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더라고요. 이제 은혜 공동체나 발군들이처럼 이렇게 잘 되는 공동체 특성을 어떻게 잘 되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더만요. 공부를 정말 공부를 그룹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물론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군들이 조금 이따 수셔로 목사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를테면은 뭐 2년 전에는 묵자란 책을 1년 내내 전 공동체들이 읽고 묵자의 겸해서를 이렇게 하면 내면의 어떤 폭력성을 이제 없애는 진짜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촌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묵자의 기세춘 선생님과 문익환 목사님이 문익환 목사님 감옥에 계실 때 두 분이 1년 동안 그 묵자와 예수와 묵자에 대해서 한 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상이 비슷한데 어떤 묵자의 어떤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에 가진 폭력성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깜보고 내가 더 위에 서고 싶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수족으로 부리고 싶은 어떤 내면의 어떤 심리 상태를 서로 들여보고 그런 심리 상태 욕구조차도 철저하게 파헤치고 서로 논쟁하면서 해보는 묵자 공부를 또 1년 동안 하더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은행 공동체도 그러고 인문학 공부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더라고. 심리 공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기 전에는 만약에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그나마 기독교인들은 성경이라는 바이블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각기 너무나 생각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기 때문에 뭐 똑같은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도 생각이 각자 달라가지고 한쪽은 동의가 옳다고 그러고 한쪽은 서가 옳다고 그러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싸움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서로 치열하게 인문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논쟁을 이미 하고 한 1년 동안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런 방향이 맞구나. 그리고 그 안에 폭력이 있을 때는 그 안에 나의 반드시 어떤 욕구가 그게 개입돼 있다. 권력욕이라든가 어떤 욕구가 개입돼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그것을 서로 간파하고 서로 그것을 깊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다 한 8, 90%는 이미 교통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폭력 문제라든가 어떤 심각한 갈등 문제라든가 어느 정도는. 그 나머지 문제는 그때 이제 또 치열하게 또 같이 고민하고 논쟁을 해서 또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치열한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이미.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런 식으로 그게 화해고 방법이 되기도 어렵거든요. 그냥 맨 땅에서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논쟁이 끝이 안 나고 밤을 새봐야 얘기가 안 나올 서로 욕구가 전혀 방향이 다를 때는 밤을 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일주일 동안 토론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이게 깊숙이 어느 정도 공부를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루고 철학과 인문학적 어떤 기반을 공동의 기반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더라. 이 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겠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의 경우에는 공동체를 이루려는 목적보다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자연 발생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국적 맥락에서는 이 아나베프티스트의 공동체들을 모델로 한 공동체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이식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 같지만은 물론 방금 전에 답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지만은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그 기초적인 공동체, 뭐 핵가족이라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으로서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애초에 그 공동체를 이룰 때 보통 가정 단위로 많이 이루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연결고리가 한국에서 좀 부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현대 사회에서 만약에 대안으로서의 공동체를 얘기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제세립파 공동체들이 유럽 같은 데서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 가족 단위로 아니면 자기들과 친한 사람들과 피난 다니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또 맞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든 필요가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현대사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공동체가 완벽히 너무 깨진 모습이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도 혼자 살면 아무도, 아까 강연 때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혼삼이 많이 대세가 되고 가정 단위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것도 깨져버리고 혼삼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목청 터지게 얘기해봐야 혼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계속 1인 가구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늘고 또 고령화 추세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고령화 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막 이제 100살까지 막 사는 것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돌봄이 없이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오랜 세월을 인생을 그런 식으로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이런 어떤 공동체적 돌봄 시스템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옛날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은 다른 항식의 어떤 대안, 그래서 우리가 제세례파의 경험을 빌리고 그들이 훨씬 더 같이 우리 현대인들은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관계의 삶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들은 그래도 이제 관계 속에서 어울려서 계속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미국의 고생 공동체를 해봤는데 그 나름대로 거기서 같이 들어오는 사람도 너무 다른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 이 공동체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냥 일방적 요양을 받는 뭐 부양자, 피부양자 돈 내고 혜택을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훨씬 더 공동체로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고생 공동체를 사람들이 훨씬 더 선호하고 평가가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혼삼이라든가 단절된 삶 이런 삶을 우리가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필요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지금 추세 자체가 계속 공동체성이 깨지는 시대로 지금 우리가 계속 낙하고 있는 거니까, 추락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공동체 삶이 어려운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다 해서 계속 추락만 해버릴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어떤 삶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질문 중에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도 좀 한번 더. 경제 문제요? 예, 공동체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예. 공동체 경제적으로 예.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에도 굉장히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 교회는 그래도 뭐 11조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나름대로 잘 돼 있지만은 거기서는 발론들이나 은혜 공동체 개념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11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같이 고민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것을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를테면은 같이 살아가는데 은혜 공동체 같은 경우도 거기에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봉이 몇백만 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실업자도 몇 명 있고. 그러면 1억이 넘은 사람은 11조 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중에 뭐 7, 80%를 내놓거나 절반을 내놓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그걸 굉장히 가진 사람들 거부게 하는데 치열하게 같이 얘기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또 깨달음이 와서 그걸 상당히 동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냥 11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내놓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브루도프 공동체 같은 경우는 실은 완전 무소유 공동체고 아직 주머니가 하나밖에 없고 통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뭐 자기들 그 공장에서 그 장애인용 휠체어하고 장난감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이 딱 한 군데로 들어와서 이제 쓰기도 같이 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일반 서울 같은 데서 공동체를 만들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거를 굉장히 통장을 100% 네 월급 들어오는 것을 우리 공동체 통장으로 들어오게 해라. 이런 것도 우리는 어느 정도 자본주의 시스템에 그래도 어느 정도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발적인 뭔가를 헌신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발적인 것이 만약에 돈 가진 사람한테 1억 가졌으니까 네 절반 내놔라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같이 치열하게 같이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게 상당히 그게 은혜 공동체나 발권들이 같은 데는 그런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또 다른 분? 조 선생님 혹시 오늘 강의하시다가 미처 다 못한 거 있으면 좀 더 해주시고 한번 좀 더 하시고 한두 분 또 질문 있으면 바꾸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강의하는 준비한 내용은 다 했습니다. 혹시 뭐 이게 여러 제도 다니시고 가장 이상이 나는 뭐가 공동체성이 공동체성은 많은 전통근데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가는 길이 뭘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가서 저만 그런지 이응호 목사님 마이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만 그런가요? 예. 약간 끊기거든요. 여기 아마 이게 마이크가 조금 배터리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좀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책 내고 나서 강연 다녀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역시 갈등에 대한 문제를 제일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관계 맺기에 정말 힘들어하고 이렇게 갈등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도 다 공동체로 살고 싶긴 한데 그것이 제일 두렵다. 함께 살면서 만약에 다툼이 일어나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근데 뭐 만약에 그게 두렵다면은 사람이 삶 자체가 두려움이죠. 삶 자체가 두려움이고 그러면 삶 자체가 두렵다고 지금 죽을 수는 없듯이 이제 혼자 히키코모리처럼 사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함께 살아보자는 것인데 함께 살면서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자식 새끼 이쁘다고 낳지만 자식 새끼 키우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공동체로 이렇게 사는 것은 공동체로 살면은 그렇게 생기는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라는 것은 행복해보자고 잘 살아보자고 모인 곳이니까 나름대로 같이 모여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산위의 마을, 소백산 산위의 마을, 그건 카톨릭 공동체지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녁마다 예배 모임 미사 할 때 누군가가 말을 하면은 절대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절대 끊지 않는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온전히 다 하도록 기회를 준다. 그러고 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딱 어떤 맺힌 것을 가슴에 담아놓고 다른 식으로 그것이 폭발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어떤 시스템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싸우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잘 살아보기 위한 방법, 또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노하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삶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은 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본 공동체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결과물로서의 공동체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자기 이제 그런 것을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 첫 번째는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를 열심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공동체들 직접 찾아가 보시고, 직접 찾아가서 한번 그걸 보시고, 그 중에서 정말 마음이 동한다면은 그 공동체의 허락을 받아서 한 달이라도 살아보시고, 저도 직접 피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과 직접 살아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직접 여러 군데 공동체 가서 뭐 한 달씩 이런 식으로 살아보면서 이 책을 쓴 건데, 그러니까 직접 지내보고 삼시세끼 먹고 같이 먹고 지내고 하니까 느낌이 훨씬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지내면서 이제 그것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는 것이 좋고, 또 공동체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하나에 100개면 100개 공동체가 너무 다릅니다. 뭐 살아가는 모습, 또 거주 가족, 뭐 이를테면 대여섯 명이 사는 데서부터 뭐 브로도프처럼 수백 명이 오르서 사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브로도프처럼 완벽한 무소유 공동체가 있고, 다른 데처럼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만 내서 이제 같이 공동 회계를 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체마다 그리고 한 집처럼 완전히 삼세끼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사는 데도 있고, 저녁만 같이 먹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식사는 같이 하고 이런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강도, 같이 함께 하는 강도도 자기가 정할 수가 있고, 나중에 공동체를 만든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는 무슨 완벽히 뭐 삼세끼 같이 먹고 100% 이렇게 같이 살기는, 우리처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이런 삶에서는 그것이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저녁만 같이 먹자든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저녁 식사만 같이 하고, 다른 것은 뭐 몇 번의 예배, 또 몇 번의 공부 모임, 몇 번의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 또 애들은 또 일정에서 같이 키운다. 애들은 좀 같이 이렇게 육아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짝이 나름입니다. 짝이. 자기들끼리 같이 공동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틀로 설명할 수 없어요. 너무 백인백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에게 맞는 것을 만들어 가야지, 어떤 모델 케이스를 놓고 그대로 100% 따라가는 것도 제가 보기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어떤 여건에 따라서, 사람들 경제 수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예. 또 한 분 정도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강연 해주신 우리 조현 선생님한테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고요. 잘 안 보이지만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참여하신 분들 2시에 다시
접속을 해주시면은 2시 한 뭐 5분 전이나 10분 전에 접속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2시부터 프란치스코 수도원인데요. 고기영 신부님하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특별히 기원 강연해 주신 주연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